When crazy people have nuclear weapons, bad things happen.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질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 김여정이요. 오늘 아침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 보면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노름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됐고 그걸 두고 저런 반응을 좀 낸 건데 박 교수님. 그러니까 속내는 북한의 지금 속내는 미국과 이란 전쟁도 염두에 두고 저걸 냈겠죠?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적대적인 반미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지금 교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다면 실상 남아 있는 것은 그 이란 이제 이후에 쿠바 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쿠바 그다음 북한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있고 근데 특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여정이 본인의 이름으로 담화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한미가 훈련을 하거나 혹은 한미일이 훈련을 하거나 항상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그 9차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신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데 다만 조건 중에 하나가 이른바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 바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이제 김여정이 줄곧 내왔지만 다만에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김여정의 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 총무 담당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김여정이 냈다는 건 나름대로 수위 조절한 겁니까? 김여정이가 냈다고 해서 수위 조절이라고 보기에는 총무부장이지만은 여전히 남북 관계와 대외 관계는 김정은이가 자기 동생인 김여정을 통해서 이제 다가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냈고 이번에 수위 조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김여정 담화 내용에 이란 전쟁이라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북한이 현재 이란 전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게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란 전쟁을 지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전쟁 방식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라크전이나 걸프전에서는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도자를 제거했는데 지금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은 전쟁을 시작할 때 바로 최고 지도부 제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에서는 대단히 두려운 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건 일단 피하자. 이것이 지금 북한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도자를 제거하는 트럼프의 방식 때문이라도 지금 트럼프의 심기를 좀 건드리지 말자. 이런 취지가 읽힌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과 이란 전쟁 국면에서 이제 김여정이 물론 담화를 냈지만 지금 그 담화를 내면서도 속내가 복잡할 사람은 따로 있겠죠. 바로 김정은입니다. 자, 보면은 그런데 김정은이요. 하메네이 폭사 이후에도 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지난 1일에는 시멘트 공장 갔고요. 3일에는 저격 수행 날에 가서 사격 경기 보고 최연호를 시험 참관하고요. 저 땐 또 배도 탔더라고요. 보면 또 4일에는 저런 이제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도 참관을 하고 공연까지 김주애를 데려가서 본 겁니다. 아니 박 교수님, 이전에 아버지 김정일 생각하면은 미국이 이렇게 군사 행동을 하면은 어지간해서 수면 위로 잘 안 올라왔던 걸로 저를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전쟁 중에 이 상황이면은 김정은의 본인 경우도 좀 예민할 법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상생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애써 태어난 척하는 것이고 또 이른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도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어쨌든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도자들이 제거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잠적을 한다든지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겁먹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전달될 수밖에 없고 혹은 김정은이 안 나타나면 늘 얘기가 되는 것이 김정은의 건강 문제죠.
또 그런 문제도 네.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원래 계획됐던 거, 심지어는 분여자의 날에는 주회까지 데리고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일상을 함으로써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자신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확실히 군사적인 억제체가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또 한번 보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뭐 건강 이상설이나 겁먹었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론 경호가 신경은 쓰이겠지만 일단 공개 행보는 계속하는 거다 이런 설명을 또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런 공개 행보에서 이제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은 그 심리도 어느 정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행동 심리 분석가에게 공개된 김정은의 행보에서 포착된 심리를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불안을 오히려 덮는 방식으로 하면서 권력을 조금 더 촘촘하게 연출하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종이를 들고 와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누군가한테 쓴 편지를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를 읽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일 때도 오히려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본인을 살짝 낮추는 형식으로의 연출이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리설주와 주혜와 같이 동반하면서 같은 자리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수록 이제 권력 이외에 사적인 영역도 우리는 안정되어 있다라는 이런 상징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사적인 부분 모두 우리는 이제 안정이 좀 되어 있다 이런 시그널을 일부러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태효님 보시기엔 어때요? 예, 옳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김정은이 공개 행보가 지난 시기 평시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주 태연한 이런 모습을 이제 국제사회에 보내주면서 북한은 아주 정상적인 모든 일상이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저런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네. 상당히 심리적으로는 더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더 불안하다. 오히려 더 공개 행보라는 게 더 불안해 보인다. 예. 예.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자신들과 또 비슷하게 핵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공습을 받은 이란을 보는 속내가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러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또 많을 텐데 지금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김정은이 지키고 싶은 것. 자, 첫 번째는 바로 핵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과 이제 핵 협상을 하다가 결렬된 뒤에 결국 공습으로 이어졌기 때문일 텐데 일단 트럼프가 바라보는 북한의 핵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이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핵 파워다. 북한을 일종의 핵 파워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대엽 평론가. 일단 북핵의 그 개발 단계가 트럼프 인식에는 이란보다는 좀 더 고도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관련된 발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공개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돌려서 많이 핵보유국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는 좀 지금 차원이 다른 거죠.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사실 공습이 진행된 거고 북한은 뭐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핵무기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땐 최소 120개에서 150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화면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지금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추정치가 작년 추정치가 한 150여 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이란이랑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이란은 제로였고 북한은 15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섣불리 지금 북한의 핵과 관련된 뭔가 군사작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23년 초에 그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최연함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발사 수단들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핵시설들 지도 그래픽 한번 다시 볼까요? 보면은 사실 북한을 가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긴 합니다만 보면은 지금 뭐 구성에도 있고 영변에도 있고 강선에도 있고 이렇다라는 건데 아니 박 교수님 사실 지금쯤이면 공습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북한이 더 숨겨놓지 않겠어요?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은폐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그렇게 큰 시설이 필요치 않고 예. 그럼에도 우리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비밀 시설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김정은에게 이 시설들을 다 한꺼번에 사찰을 받고 폐기해라라고 네. 요구를 했는데 김정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미국이 또 한국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감시 정찰의 능력으로 보면은 일정 수준 확인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것이 이제 소규모 시설에 은폐가 가능하고 은폐가 쉽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들어가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이 만약 일순간에 어떤 전력이 들어간다면은 이를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조금 전에 나온 3개 시설이 있고 나머지에도 한 2개 정도 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마도 이란의 이런 상황을 보고 김정은은 이것을 좀 더 깊숙한 곳에 혹은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도 있다. 네. 물론 만약에 이제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또 이란이 공습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짚어보자면 태 의원님,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나탄즈, 뭐 포르도, 이스파한 뭐 이런 여러 가지 핵시설들이 있었어요. 예. 그럼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노린다면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은 이란은 핵 물질을 지금 만드는 단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그런 핵 물질을 만드는 걸 이번에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네. 북한의 경우에는 핵 물질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그 물질로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서 실전 배치하고 있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저렇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농축 시설을 타격하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미사일 기지들을 먼저 선제 타격해서 핵 미사일이 단 한 발이라도 우리 한국이나 일본, 미국으로 날아오지 못하게 네. 막는 것이 저는 미국의 최우선 순위다. 그래서 이란 전쟁에 접근하는 미국의 방식과 예. 또 북한에 접근하는 미국의 방식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이란 전쟁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라크 전쟁 끝난 이후에 예. 북한의 군사 전력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보고 북한이 앞으로의 전쟁은 김정일이가 알 전쟁이다. 미사일 전쟁이다. 그래서 공군력은 좀 포기하고 그때부터 대량 미사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을 보면서 지금 이번에 김정은의 공개 행보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시멘트 공장입니다. 네. 그러면 왜 시멘트 공장을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갔느냐? 지금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김정은의 집무실은 미국의 방커바스터 가지고 타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같은 거 지하 100m 이상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아무리 때려도 이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산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란에 지금 뭐 포로도라든가 나탄즈 핵시설을 때리고 있는데 평균 이제 이란의 핵시설은 산악의 100m 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때려서 미국이 제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북한이 만들어놓은 모든 이거 지하 핵시설 무의미하죠. 연이어 방커바스터로 같은 지점을 때려서 파괴한다면 그래서 이제 향후 앞으로 북한은 더 추가적인 지하 핵시설 더 깊이 더 두껍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멘트. 철과 시멘트죠. 그래서 시멘트. 그래서 저는 제가 시멘트 공장 갔다 왔을 때 북한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지하 핵시설은 이란 전쟁을 통해서 무의미하다고 봤다. 다음 하나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있는 그 집무실 이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입니다. 이걸 1980년에 제가 국제관계대학 다닐 때 당 간부 양성기관 이하면 당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이 청사를 지었어요. 지을 때 슬로건이 뭔가면 핵 발전소보다 더 든든하게 지어라.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예. 이게 뭔가면 지상에 있지만은
핵발전소들이 지상에 있습니다. 이걸 그 어떤 공군기나 미사일을 때려도 핵발전소 네. 파괴 못하니까 그 정도로 진짜에서 그렇게 두껍게 지었는데 이번에 결국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네. 자기 집무실에서 회의하다가 결국 때려서 그렇죠. 죽지 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뭐 특각이라든가 지하 벙커라든가 저런 집무실 집무실들. 다 무의미하죠. 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란 전쟁을 통해서.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이 바라보는 건 시멘트, AI 기술, 그다음에 드론이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군사 전략과 많은 이제 군사 지하 핵시설 건설이 저는 진행될 거라고 저는 또 보여집니다. 김정은의 시멘트 공장 행보에 이런 숨은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을 네. 또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벙커버스터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만에 하나 이제 가상 상황이지만 대비 차원에서 짚어보면 미국이 과거 전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김대영 위원, 예. 혹시 북한의 핵시설들을 상대로 네. 뭐 특정 무기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제거할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짜놨을까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포로도 시설 타격했던 지금 영상에 나오는 예. 그렇게 이제 B2 포켓 같은 데서 GBU-57,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강의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란과 북한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차 설명드리지만 이미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단순히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핵탄두, 그다음에 핵물질 이거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미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 연합 연습이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의 한미 연합 연습을 보면 실제로 한국에 있는 미 육군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특정 핵기지를 가상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핵물질이나 아니면 대량殺傷 무기, 거기에는 뭐 화학무기도 있을 수 있고 생물무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훈련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당시 이제 또 이란을 타격했을 때 저희가 가상 영상들까지 보여드렸는데 태 의원님, 그럼 이 정도면은 이렇게 세 분이 말씀하실 정도면 김정은도 지금 다 당연히 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핵무기들 어디로 다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김정은이? 그 상당히 이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은 다 산악이나 지하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은 이렇게 숨겨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특징은 다 이동형입니다.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테리라는 발사 차량이라든지 예. 아니면 기차, 발사 기차에다 실어가지고 그것이 위성에서 봤을 때는 더 화물을 실은 기차인지 아니면 사람이 탄 객차인지 분간할 수 없게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이동형 이런 미사일을 얼마나 더 많이 이제 시설들에다가 은폐하겠냐.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이 터진 다음에 김정은이가 찾아간 것이 바로 최연호 네. 군함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지금 핵 동력 추진 잠수함도 만들겠다고 해서 예. 향후 북한과 같이 자그마한 영토에서 핵 미사일들을 숨기는 방법은 결국은 이젠 바다밖에 없다. 여기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예. 그때. 그래서 예. 향후 앞으로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들을 바다로 저렇게 선박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 동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네.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이제는 지상이 아니라 바다 깊숙한 곳으로 숨기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저러면서 저렇게 미사일을 5발 정도 쏘는 것까지 영상으로 연달아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 정도라는 건데 김정은이 지키고 싶은 게 핵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김정은 본인의 신변이겠죠. 그럴 만도 한 게 김대영 의원. 예. 그러니까 앞서 트럼프가 마두로 체포하고 하메네이 제거한 게 굉장히 빨리 했잖아. 이게 다 미군의 정보력 때문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참수작전의 가장 큰 변수는 예. 주변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메네이도 1시간 만에 제거가 됐고 지금 영상으로 나오지만 마두로는 2시간 만에 미군의 특수부대에 체포가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표적 동선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들과 전통적인 정보원이 결합이 되면 이러한 전격적인 작전이 가능한데 네. 아마 지금 이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건 자기 주변에 혹시 미국과 한국에 그런 정보원이 있지 않을까. 첩자가 있지 않을까.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불안감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변수가 될 수 있고 네. 그러면 또 숙청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뭔가 뒤집어 씌워서 네. 그 주변 인물을
또 숙청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숙청까지. 근데 일단 하메네이랑 마두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침대에서 체포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하메네이는 집무실에서 회의하다가 폭사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정은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김정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큰 의문이죠. 예, 저 자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어디에 있을지가 대단히 궁금하고 실제 북한 내부에서 정말 최고위층들도 김정은이 집무실, 실제 집무실이 어딘지 또 몰라요? 집이 어딘지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태연님 모르셨어요? 저도 모르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가 북한 언론을 보면 항상 나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양시에서 김정은이가 차 타고 지나가는 거 볼 사람이 거의나 드뭅니다. 왜냐하면 외곽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모두 지하 터널을 통해서 사무실까지 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조차도 평양시에서 김정은이가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 봤느냐 하면 봤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없어요. 이 정도로 지하 터널이 아주 치밀하게 이제 북한 수도에 이제 있습니다. 저렇게 금수산 태양궁전 밑에 지하 터널이 저렇게 지나다닐 정도로 많이 파놨다는 건데, 근데 태연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보력도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북한의 지하 벙커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대략 알고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뭐 새로운 벙커나 새로운 대피로를 팔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대단히 이제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느낀 바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하 벙커와 터널을 또 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숨길 수 없는 게 그 입구는 위성에서 포착이 가능해요. 어차피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서는 어디에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밑의 내부적인 그런 이제 설계라든가 그 네트워크 망은 미국도 좀 대단히 알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미국도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사실 이런 작전 과정에서 아까 김대영 위원이 설명해 주신 거는 휴민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얻는 그 정보력의 힘을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휴민트, 대북 정보력,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많이 축소가 됐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북한이 3년 동안 완전히 국경을 봉쇄해서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휴민트 자체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이후에도 철저하게 지금 국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을 통한 그런 정보 획득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의 정보력이나 한미의 정보력이 약해졌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대체 수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음성 신호로 잡고 있는 시긴트라는 것들이 있고 위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늘 생각나는 게 수년 전에 한번 김정은이 한 달 동안 안 나타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CNN을 비롯해서 미국 방송들이 김정은 유고서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때 일기 때였는데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김정은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말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자기는 알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잠적했을 때도 미국은 정보력을 갖고 김정은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은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산에 있었거든요. 그런 정보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시긴트, 음성을 활용한 정보력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김대중 의원 잠깐 언급했던 건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측근부터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을 또 가까이서 아시니까 어때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일단 이거 이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김정은은 북한을 좀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4월 달 이제 김일성 생일을 맞으면서 하기로 되어 있던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를 오늘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평양에 도착해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겠습니까? 뭐 길거리에서 물도 주고 평양시 여러 것도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이 동성이 나갈까 봐 일단 취소했고요.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김정은이가 최측근부터 이제 친다고 했는데 하노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로 끝나니 김정은이가 정보가 이거 샜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샜겠는가 해서 최측근을 이제 쳤는데 그의 대표적인 신뢰가 미국을 담당했던 북한 한성열 부상과 중국을 담당했던 김성열 부상 두 명을 청살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그들이 중국이나 미국의 스파인지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김정은이가 의심하죠. 바로 그런 사례가 또 있었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보면은
사실 이런 상황을 미국이 좀 만들기 쉽지 않은 건 이란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와요. 실제로 보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북중 여객 열차가 6년 만에 모레부터 재개된다는 교도통신 보도인데, 그러니까 태 의원님, 김정은 입장에서도 신변이 위협을 받더라도 내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보도가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예. 이번 이란 전쟁의 영향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김정은이가 대단히 러시아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전쟁을 느끼면서 중국과도 이제는 똑바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열차도 재개하고 또 김정은이 청비서로 이번에 당대회에서 다시 추대됐다고 해서 시진핑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축전에 대한 답장을 오늘 긴급 이제 중국으로 보내면서 예. 갑자기 이란 전쟁 이후에 달라진 동향이 러시아로부터 중국 쪽으로 좀 빨리 돌아서려는 이런 여러 가지 동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 입장에서 지켜야 할 게 핵과 신변이라면 이거를 지켜줄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사람 바로 트럼프일 겁니다. 트럼프가요 2기 집권 이후에 줄기차게 이렇게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 다시 연락해보겠다.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김정은 만나러 다시 오겠다. 태 의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게 이제 러브콜일 수도 있지만 이란이 핵 협상 결렬 후에 공습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러브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본인을 직접 자극하는 건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으로서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우중은 분명 있는데 그 시점이 그럼 언제겠는가 이게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지금 4월 트럼프의 방중 기간에 네. 전격적으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4월 방중 기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저는 않을까. 왜냐하면 예. 이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때릴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예. 가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란을 때린다. 그런데 4월 달에 김정은을 만난다면 이란 전쟁이 아직 네. 정식도 잘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전 세계가 트럼프에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북한 핵은 어떻게 되는데 그럼 그렇죠. 네. 없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트럼프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서도 지금 이란 전쟁 상황에 당장 만나는 건 그렇고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상황에서 만나면 마치 자기가 쫄아서 트럼프에게 엎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전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상황은 좀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김정은은 지금 최대한 트럼프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노력하는 듯합니다. 지난달 노동당대회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박 교수님. 트럼프가 받을까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글쎄 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백악관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런 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워낙 북한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지위 결국은 네.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구축 협상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물러나서 모든 의제를 얹어놓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트럼프가 만나서 만약에 협상이 시작이 된다면 네.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또 그 와중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갖고 있는 미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과정들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근데 다만 만남이 이뤄지는 거는 저도 태영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 이란 전쟁에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란과 북한은 늘 미국 내에서도 서로 비교가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핵을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변수가 생겼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중동 정세 속의 김정은의 복잡한 속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